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외적으로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과 함께 17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17세기 들어 오스만 제국은 대외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표트르 1세와 북쪽에서 전쟁을 치렀던 스웨덴 왕 카를 12세가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1711년 7월 푸르투강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러시아군의 승리를 거두고 푸르투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아조프를 돌려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오랜만에 제국의 권위와 위신을 세운 값진 결과였습니다. 당시 술탄이었던 아흐메드 3세는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상실한 군사기지이자 상업기지인 아조프를 탈환한 푸르프 조약에 대단한 만족을 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1716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베네치아 동맹국과 전쟁을 벌였으나 연전연패하여 결국 1718년 24년 유효기간의 파사로비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발칸 지역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상실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흐메드 3세는 파사로비츠 조약 체결 이후 대제상인 이브라임 파샤와 함께 1730년까지 12년간 이어진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와 경제가 이전과 비교하여 안정된 시기로 서양의 기술, 소비문화, 사회생활 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세렘미의 절정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아흐메드 3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프랑스의 대사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외교상 필요에 따라서 유럽에 사절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프랑스의 문화와 제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오스만 제국이 처음으로 유럽을 들여다보는 창문 역할을 하여 유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정부는 유럽을 본보기로 하여 제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인쇄소였습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270여 년이나 뒤진 1727년 12월 이스탄불 셀리미에에서 최초의 인쇄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인쇄소는 사전과 역사서, 지리서 등을 인쇄하여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습니다. 최초의 인쇄소 개설은 오스만 사회에서 다음 세기에 출판 문화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유럽에서 이성의 시대로 불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오스만 사회에 열리게 했습니다. 아흐메드 3세는 특히 프랑스 문화 취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이 유럽 문화에 탐닉하여 사치와 향락을 즐기자 이스탄불 시민들도 유흥과 오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흐메드 3세는 튤립을 좋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품종이 개량된 고가의 튤립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20세기 초의 한 역사가는 이 시대를 튤립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1730년에 발생한 파트로나 할릴의 반란으로 아흐메드 3세가 폐위되고 아흐메드의 조카인 마무드 1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1736년 동쪽에서는 2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적수였던 사파비 왕조가 멸망하고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충돌하였습니다. 군사력이 쇠퇴해가던 오스만 제국은 여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했는데 바로 유럽 각국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 프로이센, 스웨덴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정책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1739년 베오그라드 조약을 체결하여 이후 30년 가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754년 마무드 1세가 사망하고 뒤를 이어 당시 54세였던 마무드 1세의 동생이 오스만 3세로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튤립 시대에 번영했던 도시 문화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다수 시행되었습니다. 부녀자는 유행하는 복장으로 돌아다니지 말 것, 일을 하기 위해서만 시장에 갈 것,
군주의 금요 예배를 구경하지 말 것, 대제상 이외에는 타고 다니는 말에 은장식을 달지 말 것, 비무슬림은 정해진 의복만 입을 것 등 사회 규율을 강화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튤립 시대부터 이어진 반세기 동안의 경제 발전과 소비문화의 정착은 이러한 명령을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57년 오스만 3세가 사망하고 무스타파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무스타파 3세가 즉위한 이후 첫 10년은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768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어 평화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전쟁 초반의 몇몇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후 일방적으로 열세에 몰려 크림반도를 내어주고 도나우강 전투에서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1774년 무스타파 3세가 사망하고 압둘 하미드 1세가 즉위하였고 같은 해에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퀴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아조프와 흑해 부관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보호하에 있었던 크림 왕국의 독립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에 카를로비츠 조약 못지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퀴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압둘 하미드 1세와 제국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제국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17세기 말 안정된 세수 확보와 경제력 안정화를 목적으로 징세 청부 제도에 종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임기가 있는 징세 청부인은 임기 내에 최대한 이익을 올리려고 과도한 수탈로 민중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종신화하여 탕가놀이가 생기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징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종신 징세 청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국 각지에서는 현지 유력자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얀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지방의 명사나 부족장 혹은 중앙에서 파견된 총독 등으로 그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징세 수입을 통해서 서서히 재력을 쌓아 사병을 길렀고 18세기 중엽부터 오스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대외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외국의 원조까지 받으며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중 메메드 알리는 가장 유명한 아얀이었습니다. 메메드 알리는 프랑스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1801년에 이집트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수완을 발휘하여 이집트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계로 알려진 그는 나중에 메메드 알리 왕조라는 준독립 정권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경제가 발전하고 아얀들이 대도한 것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지방 통치 구조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중앙정부가 아얀들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19세기 초에는 아얀들이 중앙정치에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얀으로 대표되는 지방 세력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가 이후 오스만 제국 중앙정부의 커다란 과제가 되었습니다. 퀴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1787년 오스만 제국은 크림 왕국이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되자 크림 왕국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편을 들었고 프로이센은 오스만 편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운 오스만 제국은 프로이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이때 이스탄불을 정복하여 비잔틴 제국을 재건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압둘 하미드 1세가 사망하고 셀림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1792년 전쟁에서 패한 후 셀림 3세는 국내 개혁에 착수했는데 이때의 개혁을 새로운 질서라는 뜻을 가진 니잠 제디드라고 합니다. 니잠 제디드 개혁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의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사개혁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오래전부터 이스탄불에 대사관을 둔 것에 비해서 오스만 제국은 이때까지 외교상 필요할 때만 사절을 파견했는데 이때부터 오스만 대사가 각국에 상주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외교 교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진정한 핵심은 군사개혁이었습니다. 1793년 유럽식 군사훈련을 받고 통일된 제복을 입은 질서정연한 군대인 니잠 제디드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만 2천 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나 1806년에는 2만 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셀림 3세의 계획은 오스만 제국의 총체적인 부실을 혁신해 보자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예니체리와 울라마의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셀림 3세의 계획에 반대하는 예니체리 병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쟁자가 등장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에 대한 저항은 일반 시민들도 가담하면서 집단 저항의 형태로 발전하더니 결국에는 예니체리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결과 셀림 3세가 폐위되고 무스타파 4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무스타파 4세의 짧은 치세가 끝나고 마무드 2세가 즉위하였습니다. 마무드 2세는 셀림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앙개혁을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예니체리 군단 사령관 등의 요직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불평분자를 쫓아내거나 처형시켰습니다. 마무드 2세는 이런 조심스러운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자 1826년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에시킨지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식 군대의 구성원들은 예니체리 군단 내의 지지자들이 협조한 덕분에 예니체리 군단에서 증용할 수 있었습니다. 1826년 6월 예니체리 군단 내의 반개혁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마무드 2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시킨지의 반란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이스탄불 한가운데에 있는 광장에 임시 방벽을 치고 농성했던 예니체리들은 마무드 2세가 쇄신한 포병대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란은 7시간 만에 진압되었고 많은 예니체리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예니체리 군단이 정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4세기에 성립된 이래 오스만 제국의 기둥으로 활약했던 예니체리 군단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을 폐지한 마무드 2세는 중앙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군 조직부터 개혁했는데 유럽을 본뜬 신식 군대를 창설하고 지휘계통을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해진 티마르 제도를 폐지하고 해군과 지방의 군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등을 설치하여 중앙행정 조직을 크게 재편했습니다. 대제상의 명칭도 총리로 고치고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제국 최고의 종교적 권위자인 이슬람 장로를 새로 개설된 장로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그 독립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외교 및 근대화 사업에 이바지할 인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쇄소, 검역소, 우편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마무드 2세는 개혁으로 국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815년에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반란에 러시아가 개입하자 세르비아에 자치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29년에는 그리스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830년에는 프랑스가 알제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명목상으로나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조금씩 제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총독 메메드 알리도 공식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신하였지만 준독립 정권을 구축하여 오스만 본국보다 더 빨리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1839년에는 이집트 총독의 세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839년 11월 3일 마무드 2세가 죽고 술탄이 된 압둘 메지드 1세는 토카프 궁정 근처의 장미원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미원 칙령에 따라서 재정비라는 뜻의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지마트 개혁으로 관료들을 군주의 절대적 영향력에서 공식적으로 해방시켜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관료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식의 법 체계를 받아들였고
1869년에 제정된 공교육법에 따라서 초등, 중등학교가 제국 전체에 설립되었습니다. 1853년 러시아는 예루살렘의 성지 관리권을 요구하며 왈라키아와 몰다비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던 오스만군의 패색이 짙어질 때쯤 1854년 러시아의 남하에 우려를 표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영토인 흑해 북한의 크림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이 처참한 전쟁은 1855년에 세바스토폴 요새가 함락되면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분쟁의 발단이 된 발칸 문제에 개입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오스만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이 근대 국가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은 바로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헌법 제정으로 오스만 제국이 진보한 문명국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서유럽의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1876년 12월 23일 새로이 제정된 헌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최초의 오스만 제국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직후 헌법을 준수한 제국 최초의 국정선거가 실시되었고 1877년 3월에 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입헌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1877년 4월 러시아가 발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오스만 제국 영내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도우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입헌정에 관해 서유럽의 여론이 냉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군은 1878년 2월에 이스탄불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이렇게까지 수도에 근접한 것은 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여 발칸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이 개입하여 같은 해 7월 러시아의 권익을 제한하는 베를린 조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는 독립하고 키프로스는 영국령이 되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압둘 하미드 2세는 이 위기 상황을 비밀 삼아서 의회를 폐쇄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고 주요 입헌주의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차 입헌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1차 입헌정 이후의 30년 동안은 압둘 하미드 2세의 전제정치 시대였습니다. 압둘 하미드 2세의 치세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그는 헌법과 의회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과 언론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의 치세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르메니아인을 탄압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그를 붉은 술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전제정치를 하면서도 근대화를 추진했던 유능한 군주로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압둘 하미드 2세 시대는 물질적 근대화가 크게 진전된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원조로 오리엔트 특급 열차로 잘 알려진 바그다드 철도를 비롯한 철도 노선이 대폭 연장되었고 도로망과 전기선 사업 등 운송수단이 발달했습니다. 그러자 유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지마트 시대에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던 공교육도 이 시대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식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대학교의 전신인 다를푸눈이 정식으로 개교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압둘 하미드 2세의 체제는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제국의 동쪽인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아르메니아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믿으며 주로 아나톨리아 동부에 거주했던 아르메니아인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 하나의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업과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개혁 칙령이 공포된 후에는 그들 중에서 관료가 된 사람도 많아서 오스만 지배체제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둘하미드 2세 시대에 개혁 추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이스탄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나톨리아 동부의 아르메니아인도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1894년의 정세가 이같이 불안해지자 쿠르드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르메니아인을 급습했고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94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희생자의 수는 오스만 측은 2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아르메니아 측은 200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르메니아인 인구수를 생각해보면 대략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서구의 연구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둘하미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소는 독재에 불만을 품은 젊은 장교들의 정치활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술탄이 도입한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로 사람들은 이들을 청년 티르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청년 티르크당 운동을 주도한 단체를 통일진보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1896년의 쿠데타 계획이 탄로나 대규모 탄압을 받은 이후부터는 주로 파리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1908년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사봉기를 일으켜 압둘하미드 2세를 굴복시켰습니다. 자유, 평등, 우애, 공정이라는 목표 아래 전제타도와 헌정의 부활을 실현한 이 봉기를 청년 티르크당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헌정의 부활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같은 해에 치러진 선거에서 통일진보위원회를 지지하는 일명 통일파가 다수 의석을 획득하였습니다. 1909년 8월에 개정된 오스만 제국 헌법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군주의 권리를 제한하여 술탄을 입헌 군주제 하의 상징적 존재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술탄의 권력 제한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09년의 내각 불신임만으로 대제상이 파면되자 의회가 대제상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으로 예니체리 군단이 폐지된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군부가 다시금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군부 쿠데타를 일종의 정치 문화로 만들어 터키 공화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914년 독일,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1919년 2월 연합군이 이스탄불에 입성했습니다. 메메드 2세 이래로 4세기 반 동안 외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스탄불은 이때 두 번째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랍 지역은 영국에 점령당했고 남은 아나톨리아에서도 오스만군의 무장 해제와 연합군의 주둔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동부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2차 입헌정은 1918년의 패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스타파는 1881년 그리스 살로니카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에 살로니카의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무스타파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교사가 케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무스타파는 자신을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에는 이스탄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는 압둘하미드 2세가 독재 정치를 하던 시대였는데 케말은 재학 중에 반독재 운동에 몰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장교가 된 후에는 통일진보위원회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리비아 침공에 대비한 방위전과 발칸 전쟁에도 참여하여 장교로서의 경험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갈리폴리 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려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패전의 주범인 엠베르 등 통일파 주류와 거리를 둔 것도 전쟁 이후의 그의 명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그는 영국을 수정하는 이스탄불 정부에 서서히 불만을 품었고
감찰관으로 아나톨리아 동부에 발령받은 것을 계기로 아나톨리아의 통일파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9년 5월 19일 그는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흑해 남한의 마을 삼순에 상륙했습니다. 이로써 국민투쟁 혹은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 4월 술탄 바이데딘이 제국 의회를 해산하자 케말은 앙카라에서 대국민회의를 소집하여 국민정부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군을 이네니강 전투와 사카리아강 전투에서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10월 11일 앙카라 정부와 연합국 사이에 무다네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22년 11월 1일 앙카라 정부는 오스만 제국 군주의 직책을 술탄과 칼리프로 나누고 술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탄인 바이데딘이 폐위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였으나 칼리프 제도와 함께 왕조는 존속되었습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이 한참이던 1920년 8월 10일 연합국과 이스탄불 정부가 맺은 세브르 조약을 대신하여 1923년 7월 24일 앙카라 정부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는 형태로 로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연합국은 아나톨리아의 분할 지배를 포기했고 현재의 공화국과 거의 비슷한 영토가 남겨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연합국이 설계한 전후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나라가 터키 공화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랍 지역에는 세브르 조약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지금처럼 분열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브르 조약입니다. 1923년 10월 29일 공화제가 선언되고 터키 공화국이 개국되었습니다. 1924년 3월 3일에는 대국민회의에서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압둘 메지드가 마지막 칼리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스만 왕조는 완전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